법대로 합시다. 네,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상식이 가득한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사연 속의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저희가 속 시원한 해결책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저희는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대체 어찌해야 되노? 아이고, 민지야, 이제 점심 장사 끝났으니까 좀 쉬라. 아, 네, 사장님. 오늘도 완전 폭풍 같은 하루네요, 진짜. 아, 사장님 그때 병원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니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왜요? 많이 안 좋대요? 무리를 좀 했더니 몸에 뭐가 좀 생겼다네. 뭐 수술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한 수술이란다. 그러면 사장님 가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가게를 접어야 될 것 같다. 사장님 몸부터 챙기셔야죠. 네 알바 자리는 새로 가게 인수하는 사장한테 물어봐 줄게.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한데 사장님 너무 무리 안 하셔도 돼요. 그래. 네, 가게 괜찮죠? 네,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손님도 많고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시설 그대로 남기실 거죠? 아, 그럼요. 그 식자재 유통업체랑 싹 다 알려드릴게요. 거기 물건이 아주 좋아서 계속 거래해도 좋으실 겁니다. 소개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죠. 메뉴하고 인테리어도 그대로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 괜찮죠. 제가 열심히 일군 가게라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몸이 아프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런 사정이 있으셨구나. 아휴, 그럼 금액은 얼마나? 그 시설 이전하는 거니까 권리금하고 해서 한 3,500 어떻습니까? 3,500. 좋습니다. 사장님이 시원시원하시고 너무 잘해주셔서 계약서 따로 안 써도 되겠는데요. 그 장사하고 거래는 신용하고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혹시 아르바이트생 필요하면 저희 가게 지금 알바생이 일 굉장히 잘하는데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요? 저희 조카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미리 약속을 해뒀거든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알바생한테는 미리 이야기해 놓게요. 저쪽 한번 보시죠. 고용은 승계를 안 했다, 그죠? 그럼 말씀하신 금액은 제가 며칠 내로 입금하겠습니다. 예,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가게 꼭 잘 꾸려가 주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그런데 식당 이름은 바꿔도 되겠죠? 예, 바꿔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연락 드릴게요. 네. 시설물만 넘긴다고. 그렇네요. 예. 아이고, 이제 몸도 괜찮아졌고 장사나 한번 다시 해볼까? 자, 오, 여기 괜찮네. 이 주위에 대단지 아파트도 있고 애들도 많이 사니까 전에 하는 식당 배달하면 되겠다. 예, 부동산이죠. 예, 제가 용호동에 매물 작은 거 하나 봤는데. 예, 거기.
홀은 안 쓸 거니까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인테리어는 제가 싹 다 다시 할 거고요. 예, 예, 거기 괜찮죠. 네. 이야, 가게 이름만 바뀌었지. 싹 다 그대로네. 사장님. 사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오랜만에 들렀습니다. 아, 이쪽으로 좀 앉으세요. 예. 그래 장사는 좀 어떻습니까? 네, 사장님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몸은 좀... 이제 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네. 제가 예전에 쓰던 가게 이름으로 가게를 하나 낼까 합니다. 네? 그 이름으로 가게를 하신다고요? 그거 경업금지 위반 아닙니까? 아니 가게 이름도 다르고 저는 배달만 할 겁니다. 그래도 같은 고깃집이잖아요. 아 동네도 많이 다릅니다. 저는 용호동 쪽에 가게를 낼 겁니다. 같은 부산이잖아요. 용납 못합니다.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가게를 열겠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사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이름으로 고깃집 열기만 하세요. 제가 바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할 겁니다. 영업 금지요? 네, 전 사장인 박민재 씨와 현 사장인 조지은 씨 사이의 분쟁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깃집을 운영하던 박민재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가게를 조지은 씨에게 넘겼습니다. 식당 이름은 바뀌었지만 식당 메뉴와 인테리어, 식재료 공급업체는 모두 박민재 씨가 쓰던 그대로 조지은 씨가 이어받았는데요. 2년 후 박민재 씨는 건강을 회복하게 됐고 다시 식당을 운영하고 싶은 마음에 부산 남구에 기존 식당 이름 그대로 식당을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식당 홀 영업은 하지 않고 포장 배달 전문점을 내기로 결정했는데요. 식당 오픈 전 도의적 인사를 위해 조지은 씨를 만나 이런 사실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조지은 씨는 경업금지 위반이라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조지은 씨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싶기도 하지만 또 박민재 씨는 배달 영업을 하겠다는 거고 동도 다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재현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두 분의 주장이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모두 이제 심적 고통도 크실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원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조지은 씨가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박민재 씨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박민재 씨 입장에서는 영업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되어버리면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니까 네. 손실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상법상 영업금지 가처분, 그러니까 이제 경업금지로 인해서 영업금지 가처분을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은 영업 양도가 인정이 돼야 되고요. 네. 영업 양도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동종의 영업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동종의 영업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인접한 지역이거나 아니면 동일한 지역에서 이제 영업을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여야 영업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네. 예. 예,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영업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 그 다음에는 이제 동종 영업인지 아닌지 여부, 그리고 끝으로 이제 동일한 지역이거나 아니면 인접한 지역에서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세 가지 쟁점으로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업 양도인지 살펴볼 텐데요. 박민재 씨는 조지은 씨에게 지금 식자재 거래처까지 전부 다 알려준 상황인데 네. 이 정도면은 영업 양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대법원은 영업 양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을 때 그 유기적인 하나의 조직체로서 물적, 인적, 그 유무형의 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양수를 받아가지고 기존의 양도인이 하던 영업을 그대로 계속해서 동일성을 유지해서 하고 있느냐
여부를 이제 기준으로 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박민재 씨가 영업 양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보통 식자재 뭐 거래처나 뭐 사용하던 집기, 인테리어까지 다 넘기고 메뉴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영업 양도라고 보는 경우가 많던데 이 경우에는 왜 영업 양도라고 볼 수 없는 겁니까? 네, 그 조지은 씨 입장에서는 이제 메뉴나 이제 식자재 업체, 그 인테리어 등을 이제 넘겨받았기 때문에 영업 양도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게 뭐 완전 억지스러운 주장은 아닙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우리 대법원은 단순히 이제 물적 재산을 전부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영업 양도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 인적 재산이라든지 그 전체적인 조직적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영업을 인도받았느냐 하는 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영상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박민재 씨와 이제 조지은 씨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권리금을 조금 더해가지고 시설물 이전비로 돈을 받았을 뿐 그 외에 어떤 영업 비밀이라든지 영업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양도하는 계약까지 아니면 약정까지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또 식자재 업체의 정보를 넘겨준 것도 대가성을 가지고 준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인적 자원, 그러니까 이제 근로관계를 승계해서 계속 그대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 따라서 양 당사자가 이제 영업 양도 양수에 관한 어떤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실제로도 영업 양도에 이를 만큼 물적, 인적 그런 조직적인 그 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계약서 상으로도 영업 양도 계약서다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실 이제 영업 양도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지 영업 양도다 이렇게 이제 우리 대법원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영업 양도 계약도 하나의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이제 계약서가 이제 없다면 사실 당시 영업 양도가 아니었다라는 하나의 근거로 이제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그래서 이제 영업 양도 계약이 작성이 돼서 양도 계약서가 있다면 실제로 영업 양도 계약이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영업 양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영업 양도로 인정이 된다면 경업 금지 의무도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상법 제 41조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라는 표제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규정은 이제 부정한 이제 경쟁을 좀 방지하고 양수인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인데요. 우리 이제 상법은 여기서 이제 양도인의 의무를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세 가지 쟁점 중에 첫 번째가 영업 양도 부분이었는데 영업 양도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었고요. 두 번째 쟁점이죠. 동종 영업 여부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재 씨가 새로 오픈할 이 식당은 고깃집이긴 하지만 포장 배달을 전문으로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동종 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 대법원은 이제 동종 영업인지 아닌지를 또 판단하는 기준으로 여러 가지를 삼고 있는데요. 네. 그 영업의 이제 규모나 방식이나 그 내용 그리고 영업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 영업은 그 양도된 영업하고 경쟁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판례의 태도를 비춰 보면 이제 박민재 씨가 새로 하려는 영업은 이제 포장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조지은 씨가 이제 이 양수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영업은 이제 그것과는 좀 달리 이제 경쟁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이라고는 좀 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동종 영업이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예.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쟁점이죠. 동일한 혹은 인접한 지역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될 텐데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 조항에서 보면요. 10년간 동일한 광역시 내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같은 부산 안에서 영업이니까 못 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이 상법 조문만 본다면 예. 이 동종한 영업을 동일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같은 부산 내에서는 못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우리 대법원은 이제 동일한 지역 그리고 인접한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존 양도인이 영업하던 그 업종이 그 통상적인 영업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영업 범위가 미치는 부분이라면 동일한 지역으로 볼 것이고 그 범위에서 인접한 지역이면 인접한 지역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해운대에서 영업을 하다가 양도를 하고 사상에 가서 영업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 통상적인 영업 범위를 업종별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 업종별로 봤을 때 네. 예를 그 업종이
그 영업 범위가 통상적인 영업 범위가 사상구다라고 하면 그 사상구에 인접한 인접구는 그 인접한 지역이 될 것이고요. 네. 그것이 아니고 사상구 이내에서 주례동이다라고 하면 주례동 범위 내에서만이 그 인접 동일한 범위로 볼 것이고 그 인접한 동만 인접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상적인 영업 범위가 어디냐 이것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사연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두 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업 양도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영업 양도냐 아니냐 이 부분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시설물만을 이전하는 경우든지 아니면 영업 양도에까지 이르는 경우든지 그런 경우는 불문하고 당연히 이제 계약서를 면밀하게 세세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업 금지에 관한 부분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뭐 지역까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적어 놓으신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뭐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영업 양도가 됐든지 아니면 시설물 이전 권리금이든지 뭐 여러 가지 계약 형태가 있겠지만 계약서에 좀 더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놓으면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분쟁들이 이런 영업 양도와 관련된 분쟁들이 계약서를 분명하게 작성하지 않고 그 내용을 분명하게 이제 적어놓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요. 박민재 씨는 영업 양도에도 해당하지가 않고 새로 시작하려는 가게가 경쟁 관계에 있는 영업도 아니다. 그리고 인접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가게를 오픈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영업 양도 분쟁이 사실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로이어에서도 벌써 한 3번 정도는 다루어 본 것 같은데 예. 근데 문제는 이런 영업 양도 분쟁을 막기 위해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영업 양도와 관련해서는 뭐 이 정도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는 이제 영업 양도 계약을 이제 체결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 영업 양도의 범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놓고 계약서를 명시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업 금지와 관련해서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업 금지 약정을 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경업 금지의 범위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명시적으로 작성해 놓는다면 영업 양도, 경업 금지와 관련된 분쟁은 좀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영업 양도 계약이 이제 체결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박민재 씨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민재 씨는 이제 건강을 회복하셔서 또 새로운 식당 영업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부디 제 조언을 잘 들으시고 잘 대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시는 영업도 대박 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장 갔다 모레 온다고요?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출장 가서 끼니 그러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마님. 아이고, 참. 갔다 올게. 자기야. 자기야 나왔어. 이게 뭡니까? 다른 자기인가요? 세수진, 요즘 수상하다 했더니 바람을 펴. 두고 봐라. 내가 출장 갈 때마다 만났구만. 누구 좋으라고 이혼하노? 절대 그럴 수 없지.
여기 두면 안 보이고 녹음이 잘 되겠지. 헤어지면 저거들이 좋다고 살림 차릴 건데 절대 그건 안 되지. 내가 오늘 그놈이랑 결판을 내고 말 기다. 내가 누군지는 알 끼고 어디 여자가 없어서 유부녀를 건드리노? 결혼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딱 걸리니까 지 살라고 변명을 좀 봤어. 유부녀인 줄 몰랐다. 진짜입니다. 집사람 폰 대화 내용을 보이 다 아셨던데. 긴 말 안 할 거니까 정리하소. 내가 이혼해 줄 것 같나? 누구 좋으라고? 증거도 다 있고. 빨리 관계 정리 안 하면 내가 위자료랑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인간이라면 이쯤에서 그만뒀어. 알겠습니다. 그만 만나고 다시는 안 만나겠습니다. 정리 안 하기는 해봐라. 오늘 일찍 마쳐요? 딴짓은 무슨 딴짓? 용서해 주기로 했잖아요. 저녁에 당신 삼계탕 해주려고 장 보고 왔지. 알겠어요. 일찍 와요. 수진 씨. 어이구. 왜 찾아왔어요? 우리 끝났잖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남편한테 들켰다고 먼저 헤어지자고 한 사람이 누군데? 우리 이제 끝이고 더 이상 집 앞에 찾아오지 마세요. 남편 금방 오기로 했으니까 빨리 가요. 왜 저렇게 마무리가 안 되죠? 계속 찾아오면 어떡하지? 설마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 아유. 비밀번호 바꿔야 하나? 에? 누구세요? 혹시 그 사람 또 찾아온 거 아니가? 너무 무서워요. 진짜. 여보! 그 사람 또 찾아온 것 같아! 웃잖아! 남의 집 현관문은 왜 열려고 했습니까? 남의 집 아닙니다. 수진 씨, 말 좀 해줘요. 두 사람 아는 사이예요? 네. 수진 씨, 우리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우리 이미 끝난 사이인데 무슨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뭐? 사랑하는 사이? 이 인간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헤어진다 해놓고 뭔 선떡을 지시고? 당신 내 몰래 녹음한 기가 이거 불법 아이가? 불법이라니. 불법은 네가 저질렀지. 당신하고 불법 녹음하게 놔둔 카페 사장하고 내가 둘 다 고살기다. 참 어이가 없네. 그래, 나도 주거 침입으로 고소할 기다. 주거 침입이라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네, 이재호 씨 불륜 관계를 정리했으면 깨끗하게 물러날 일이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최수진 씨를 찾아갔다가 결국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해서는 안 될 행위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네요.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진 씨와 이재호 씨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된 남편 김영화 씨는 이재호 씨를 따로 불러내 관계를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재호 씨는 최수진 씨와 헤어지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이 불륜 관계를 정리한 지 7개월이 지나고 최수진 씨를 잊지 못한 이재호 씨가 최수진 씨의 집을 찾아갔죠.
최수진 씨 아파트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이재호 씨. 공동 현관문을 통과해 최수진 씨의 집에 들어가려다 인기척에 놀라 도주합니다. 김영화, 최수진 씨 부부는 이재호 씨를 주거 침입죄로 고소한다는 입장이고, 이재호 씨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 아니다. 그리고 김영화 씨가 자신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에 대해서 고소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최수진 씨가 한때 이 불륜을 저지른 것은 참 잘못한 일이지만 이재호 씨와 관계를 정리를 했고요. 남편도 용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호 씨가 불쑥 찾아왔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미 다 끝난 사이에 네. 집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혹시 해코지를 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요. 별의별 생각이 아마 다 들었지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이재호 씨의 이 행동이 주거 침입죄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재호 씨는 지금 집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중화 침입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성수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최수진 씨 정말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이재호 씨가 최수진 씨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도주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최수진 씨의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통해 들어왔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수진 씨의 집 앞까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흔히 알고 있는 주거 침입은 그 살고 있는 곳, 거주하는 곳, 집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네,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예. 이 주거의 의미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주거는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요. 그 정원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 등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도 포함됩니다. 네, 사무실이나 마당, 옥상도 포함되고요. 부동산 이외에도 차량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거에 해당하게 됩니다. 오, 이재호 씨가 최수진 씨의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최수진 씨 아파트 공용 공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통제 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재호 씨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최수진 씨가 알려줬기 때문에 무단 침입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재호 씨는 최수진 씨와 불륜 관계에 있을 때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일시적으로 알고 출입을 했었는데요. 예. 하지만 관계를 정리한 동안 장기간 동안 최수진 씨의 아파트에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재호 씨는 최수진 씨의 허락을 받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공동 출입문에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거주자들만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인 출입구 내부 및 최수진 씨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왔는데요. 네. 따라서 이재호 씨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아파트 공동현관에 출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수진 씨와 같은 동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최수진 씨의 허락 없이 공동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에 해당을 한다. 자, 그러면 주거 침입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때 이게 성립이 되는 건가요? 네, 주거침입죄의 구성 요건이 되는 행위는 침입입니다. 여기서의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의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지 그런 행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거에 단순히 들어간다는 그 행위가 주거 침입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 이재호 씨가 주거 침입이 해당이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네, 주거 침입죄의 처벌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침입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지를 침입하는 경우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이재호 씨가 하나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이 지금 남편 김영화 씨가 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이재호 씨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녹음을 했다. 이게 몰래 녹음했다는 것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자신과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김영하 씨는 녹음기를 설치해서 이재호 씨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했지만 이는 김영하 씨 자신이 대화에 참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럼 또 이재호 씨가 김영하 씨뿐만이 아니라 녹음기를 설치하게 해둔 카페 주인도 고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오히려 카페 사장이 김영하 씨를 상대로 주거침입죄를 물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주거침입자가 이렇게 남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카페는 사실 뭐 차를 마시러 편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게 왜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나 카페도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출입한 것은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카페 주인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다면 그 카페에 대한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김영하 씨는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김영하 씨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카페의 방실에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 녹음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출입을 했고 영업주가 실제 그 출입 목적을 알았고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카페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가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판례입니다. 자, 이 주거침입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깨트리는 것인가 그렇네요. 아닌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네요.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뢰인 부부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수진 씨가 남편을 두고 이재호 씨와 만난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지만 남편이 이를 용서하기로 하였으니 앞으로도 이재호 씨에게 단호하게 대처하시고 다시 남편의 신뢰를 회복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 형네 왜 연락이 안 되노 이거? 아씨, 이 세금을 왜 내가 내야 되노? 진짜 난감하네. 우진아, 내가 이번에 제조회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도움이 좀 필요하다. 내 도움? 아, 같이 하자는 거면 난 안 한다. 내 요새 강의도 많고 그쪽 분야에 소질도 없고. 같이 하자는 게 아니고 네 명의만 좀 빌릴게. 회사를 설립하려면 감사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로 네 이름만 올릴게. 이름만? 그래. 네 명의로 회사 주식 3,000주 보유하는 걸로 등재하고 감사로 네 이름만 올라가는 거다. 형식상 주주만 하라는 거지. 알았다. 대신 내는 명의만 빌려주는 거고 형님 회사 일에 절대 관여할 생각 없다. 알았지? 그래. 역시 내 동생밖에 없네. 고맙다. 형님 무슨 일이고? 우진아,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간 되면 이사회에 참석 좀 해라. 내 형님 이사회에 왜 가노? 그냥 감사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 아니 내가 그날 교수 세미나 있다. 그리고 내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내 명의만 빌려준 거니까 자꾸 회사에 들어오라 마라 하지 마소. 나도 바쁘다. 감사란에 사인해야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형님 알아서 하고 나한테는 문제되게 하지 마소. 알겠다. 아이고 강의 시간 다 됐네. 그나저나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서 큰일이네. 가뜩이나 회사 사정도 안 좋은데. 여보세요? 아, 세금 예. 그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곧 내겠습니다. 예. 예. 밀린 세금은 또 어떻게 해야 되노? 주 KR이 체납한 세금 일체를 납부하라. 이거 왜 내한테 왔노? 이거 형님한테 말해줘야겠네 이거. 아유, 뭔가 일이 터진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형님. 우진아. 아이고 세무서에서 형님 회사 세금이 체납됐다고 통지서가 왔는데. 우진아, 어쩌노? 회사가 부도 났다. 완전 망했다. 아유. 뭐라고? 형님 집 어딘데? 우진아, 미안하다. 내 땅콩은 연락이 안 될 기다. 미안하다. 형님! 아씨, 강우진을 주 KR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 의무자로 보아 주 KR이 지금까지 체납한 세금 일체를 납부하라. 이거 왜 내가 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이 세무서 가봐야겠다. 주변에까지 피해를 주게 되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KR 회사에 세금을 왜 대신 내야 되냐고요. 저 진짜 형님 부탁으로 주주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고 저 진짜 그 회사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주주 명부상으로는 강우진 씨가 주식의 30%를 소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부상으로도 감사로 등기되어 있고요. 과점 주주이시니까 체납한 세금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회사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저 진짜 월급을 받은 적도 없고 진짜 억울합니다. 강우진 씨에게 부과한 과세 처분은 적법합니다.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저 진짜 억울하다고요. 네, 형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강우진 씨 참 억울하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네. 빨리 해결책을 찾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 먼저 해보죠. 강우진 씨는 형인 강명우 씨가 설립한 회사 KR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3,000주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강우진 씨는 형 강명우 씨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줬을 뿐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월급이나 배당금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KR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여러 차례 세금을 체납했고 결국 부도가 났는데요. 관할 세무서는 KR이 부도가 난 상태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자 법리 검토를 거쳐 강우진 씨를 KR의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 의무자로 보고 강우진 씨에게 KR 회사가 체납한 세금 일체를 납부하라고 통지하는데요. 형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줬던 강우진 씨는 억울한 마음에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 항의했죠.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강우진 씨에게 부과한 가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지금 웬 마른 하늘에 세금 폭탄입니까? 체납된 세금이 지금 한두 푼도 아닐 텐데 강우진 씨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함호진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의뢰인 강우진 씨 입장에서는 형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거액의 세금까지 부담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너무나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미리 조사해보니 강명우 씨 회사 KR이 연체한 세금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합해 약 1억 3천여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답답해하는 강우진 씨를 위해 세선의 솔루션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해보니까 세금 관련 분쟁이 좀 어렵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할 세무서에서는요, 강우진 씨를 KR의 과점 주주인 제2차 납세자로 보고 체납 세금을 납부하라라고 고지를 했는데 과점 주주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과점주주란 단어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과점주주란 주주 1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주주들이 법인의 총 발행 주식수 중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네. 과점주주에 해당되면 법인이 체납한 세금에 대해서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강우진 씨가 KR의 과점 주주인 건 맞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관할 세무서 입장에서는 강우진 씨가 주주 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친족 관계인 형 강명우 씨와 강우진 씨의 보유 주식을 합산한 비율이 총 60%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점 주주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우진 씨를 제2차 납세 의무자라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강우진 씨는 정말 강우진, 네. 이름 석자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잖아요. 그 너무 큰 책임인데, 그죠? 네. 네, 그 점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즉, 강우진 씨가 자신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 명의상으로만 등재된 형식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우진 씨가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해내지 못하는 한 명의를 기초로 강우진 씨를 과점주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관할 세무서의 처분을 무조건 위법, 부당하다고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 형식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것도 뭐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강우진 씨는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2차 납세 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인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네. 다만 드라마 사례에서처럼 조세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행정심판 절차부터 우선 거쳐야 합니다. 야, 근데 이게 드라마 사례를 보면 명확하게 명의만 빌려준 거기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고 심판 청구 2단계에서 명의만 빌려준 게 확인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제일 좋겠지만 실제는 어렵겠죠. 그런가요? 예. 현실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과 같은 입장에 있는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이와 다른 판단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우진 씨는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입증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개인이 행정관청을 상대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예. 자, 지금 강우진 씨가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지 이 회사와는 전혀 뭐 상관이 없다. 어떻게 입증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그 강우진 씨는 행정소송에서 자신이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고 KR 회사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내야 됩니다. 다만 이 같은 입증 정도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과세 요건 사실의 존부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 관청이 원칙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과세 관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그 자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 관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입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좀 살짝 어렵기 시작하는데 살짝 졸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연에 비춰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사건 드라마 사례에서처럼 강우진 씨가 주식 3,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식 대금을 전혀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회사의 전 현직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서를 통해서 강우진 씨가 회사의 업무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강우진 씨 본인이 KR 감사로 등재되어 있을 당시 본인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업무에는 전혀 관여할 수 있을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정상 주주라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배당금에 대해서도 일절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지금 드라마에 나타난 걸 보면은 그 형이 전화가 와가지고 감사로서 좀 참여를 해달라 이런데도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예, 맞습니다. 그 사인도 대신하고 예.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는 행정소송 제기하면 어떻게 승소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예. 우선은 그 사무장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강우진 씨는 형 강명우 씨의 부탁이 있었지만 KR의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네.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본인이 회사의 서류에도 일절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따라서 이 점은 강우진 씨에게 유리한 사정에 해당됩니다. 네. 다만 실제 행정소송에서는 회사 서류에 날인되어 있는 그 서명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필적 감정을 통해 강우진 씨의 필적인지 아니면 제3자의 필적인지에 대한 필적 감정이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앞서 말씀드린 사정을 입증해낸다면 강우진 씨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우, 잘 됐다. 강우진 씨의 필적이 아니라면은 우진 씨한테 더 유리한 상황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자, 이 사연처럼 정말 가족이나 친구 또 지인이 부탁을 해서 명의만 빌려줬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때 이것만은 좀 주의할 점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업자 명의는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조언해 드립니다. 네. 명의를 잘못 빌려줘서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처럼 세금과 관련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해서 영업을 허락한 자, 즉 명의 대여자를 의미합니다. 그와 같은 명의 대여자를 실제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명의를 빌린 명의 차용자와 함께 연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 명의만 딱 빌려줘도 그걸 빌린 사람과 함께 제3자에 대해서 책임을 연대로 진단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를 빌린 사람이 영업 활동을 하면서 지게 되는 채무 등에 대해서도 함께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서 명의는 절대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네. 당장 가족, 지인의 부탁을 뿌리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명의는 빌려주지 않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절교를 할지언정 명의는 빌려주지 않는 것으로 빌려줄 수 없습니다. 부탁을 안 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강우진 씨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립니다. 네. 형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 명의만 빌려준 강우진 씨 입장에서는 매우 곤욕스럽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본인은 단순히 주주 명부상 형식적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 주주는 본인이 아닌 자신의 형 강명우라는 점을 입증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청을 설득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 절차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정소송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이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낼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차분히 수집해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세와 관련된 쟁송은 특히 법리적으로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행정심판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재산권을 반드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재연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즐겁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를 만나서 아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 로이어 화이팅 할게요. 더 로이어를 찍으면서 법을 좀 많이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더 로이어 많은 시청하시면서 많은 공부가 좀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 로이어 촬영을 하면서 법에 대해서도 좀 더 알게 되었고 또 설명도 너무 쉽게 잘해주셔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촬영할 때마다 늘 즐겁고 현장 분위기도 밝고 해서 정말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고요. 우리 로이어 꼭 대박 나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로이어 팀 화이팅!